겸손한 공감. 동화 같은 이야기의 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24살에 불과한 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를 지난 1년 동안 상담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괴로워도 견디며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저 하루하루 참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삶의 허무함만 다시 느끼게 할 뿐이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에 익숙해질 뿐 슬픔은 계속 남는다. 혹시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해야겠다 싶어 북받치는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몇 마디 전할 수 있었다. 자기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의 생명은 단순히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의 것이기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것이기도 하고요. 나를 좋아하는 친구의 것이기도 하고 친하지 않더라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도 해요. 당신의 생명은 이제 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당신을 알고 있는 나도 슬픔에 잠길 테니까요. 이 말이 그녀가 생의 의지를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이야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몇 년 후 그 어머니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딸은 천사가 되어서 지금도 내 옆에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듯 했다. 적어도 내겐 그렇게 느껴졌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가 만들어낸 환상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이 무작위로 던져주는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자신만 아는 신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나를 키워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 먼 하늘 어디선가 반짝이는 별이 되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어야 마음이 조금 덜 아팠다. 그 뒤로 나는 인간이 죽으면 우주의 새로운 별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이가 50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저 새카만 밤하늘의 별이 되어 딸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줄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신화를 마음속에 하나둘씩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인생의 비극을 대하는 최선의 자세.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삶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치밀어 오를 때마다 진주를 품은 조개 하나를 건네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애쓰며 산다.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라고 억울해 해봤자 몸도 마음도 더 괴로워질 뿐이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나 탈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어려웠을 때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담처럼 늘어놓곤 한다. 살다 보면 몸이 부서져라 애써도 그에 마땅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누구나 겪게 된다. 빈둥거리며 살다가도 행운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일도 가끔 생긴다. 이런 부조리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에게 삶이란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드러난다. 삶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경쟁의 무대고 그 사람은 그 위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행동할 것이다. 반면 인생이 신의 선물이라고 믿는 이라면 그와는 다르게 살 것이다. 세상살이는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품고 산다면 미지와 조우했을 때 겁먹고 도망치려고 할 거다. 인생을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놀이기구로 가득한 공원이라고 여기면 역경에 맞서기가 그나마 낫다. 그리고 인생을 한편의 비극이라 믿더라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살아내는 것일 테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외친다. 간절히 원하면 당신이 꿈꾸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광고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런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애써도 숙달되지 않는 기술이 있다. 다짐하고 열망해도 얻을 수 없는 자질이 누구에게나 있다. 닮고 싶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삶의 방식도 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다. 정신분석을 열심히 받으면 내가 싫어하는 내 성격도 고쳐지겠죠? 내담자가 묻는다.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담담하게 답한다. 그렇다면 상담을 왜 받아야 하는 거죠? 심리치료 목표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을 들려줄 수는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자기에게 어울리는 목표를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헌신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함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안 된다고, 인생은 끔찍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 위한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하면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는 있어도 내향성이 외향형으로 바뀌거나 예민한 성격이 둔감해지지는 않는다. 열심히 운동하면 물렁살이 빠지기는 해도 낮은 콧대가 뾰족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기쁨을 찾아서 눈을 감고 당신의 하루를 영화처럼 감상해 보세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무의식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더 궁금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의 모습을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물을 때 돌아오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은 감정이 저절로 생기는 거라 기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흥미, 기쁨, 낙관, 사랑 같은 긍정적 정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좋아, 지금부터 기분 좋아질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보다는 일상의 자극들이 정서를 구축한다. 돈을 벌고 사탕을 먹고 기획서가 통과되고 옛 추억이 떠오르는 사진을 보고 사랑해 라는 연인의 말을 들어야 아, 기분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렇게 만들어진 긍정적 정서는 20분 정도 유지되다 사라져 버린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은 기분을 20분 이상 지속될 수 있게 행동한다. 좋은 느낌을 전해주는 사람을 더 자주 보고 기쁜 일을 더 자주 함으로써 긍정적 정서가 오래 지속되도록 만든다. 하지만 우울한 이들은 자신이 무엇의 기쁨을 느끼는지 잘 모른다. 막연히 아는 것도 실천을 안 한다. 기쁨이 찾아와도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억누른다. 인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걸 알아내려고 우리는 새롭고 낯선 체험에 몸을 던져넣는 것이리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알 수 없다. 마찰을 일으켜야 불꽃이 피어오르는 성냥처럼 몸소 체험할 때 비로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나는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쭉 적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다면 적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 적을수록 자아의 힘도 약해진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감각도 흐려진다. 확신에 찬 선택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맨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정체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특정한 방향성을 가질 때 형성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할 때 자존감도 높아진다. 자아는 이렇게 완성된다. 이상은 겸손한 공감의 책 속 지혜였습니다. 겸손한 공감이라는 책 제목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들어보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겸손한 공감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